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공플러스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위원회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인데요. 다음 달 5년 로드맵도 발표합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취임 직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 컨트롤타워 역할로 신설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까지 일자리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이 성과를 느낄 수 있는 변화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돼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축된 일자리 기반이 민간 부분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개혁과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해 가겠습니다. 일자리 100일 계획 13개 과제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등 7개 과제는 완료된 만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등 5개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에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 발표합니다. 공공부와 마찬가지로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민간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부 비정규직을 허용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예측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을지대학교 의료원 산하 대전 을지대병원과 서울 을지대 을지병원 용역 근로자 1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을지의료원은 우선 다음 달 1일 근무기간 2년이 되는 67명을 즉시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나머지 58명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의료원 측은 오는 2020년까지 정규직 비율을 대전 을지대병원은 90%, 서울 을지대 을지병원 86%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롯데그룹이 하반기에 신입사원과 인턴사원을 1,300명 채용하고 올해 4,600명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모집 회사는 식품, 관광 서비스, 유통, 석유화학, 건설 제조, 금융 분야 등 45개사로 신입공채 900명과 동계인턴 400명입니다. 신입공채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동계인턴은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인터넷 롯데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롯데는 신입공채 인원의 약 40% 이상을 여성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병원을 비롯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23일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이용섭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노동계, 의료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 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 지역의 공공의료 인력 보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자리위원회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은 많아지고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뒤로 지금까지 공정위가 발표한 불공정 행위 제재건은 23건으로 이 중 9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가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고발 조치했다고 밝힌 사건이 10건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고발을 결정하는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한국수력원자력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을 고발했는데 발주액이 9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건이었습니다. 불공정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줄여주던 기준은 까다로워졌습니다. GS건설 등은 하도급 대금을 떼먹었다가 돌려줬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했고 허위 과장 광고를 스스로 지운 본죽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깎아줬다가 재심의 후 다시 대폭 올렸습니다.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하게 경고하는 셈인데
한편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중 20% 이상을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돌려줬기 때문입니다. 불공정 행위를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선 한층 꼼꼼한 법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네, 이전 정부 때 많은 규제들이 손톱 및 가시로 지목돼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안전망들도 함께 없어졌는데요. 친환경 인증, 해썹도 인증 요건이 이때 대폭 완화됐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했던 규제개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손톱 및 가시 같은 불편하면서도 쓸데없는 규제들을 풀어주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꼭 필요한 안전망들이 손톱 및 가시로 몰려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로 부실인증 논란인 해썹이 대표적입니다. 직접 계란을 생산해 유통과 판매까지 하는 산랑계 농가가 해썹 인증을 받으려면 5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인증 후에도 15개 항목을 검사받아야 하는데 이런 까다로운 인증과 엄격한 관리가 지난 2014년 손톱 및 가시로 지목됐습니다. 사전 인증 요건과 인증 후 관리 항목 총 68개는 20개로 줄었고 규제 하나 1년 만에 해썹 인증 건수는 1.5배로 급증했습니다. 별도의 계란 보관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농가들도 해썹 인증을 받은 채 계란을 내다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계란 집화장, GP센터를 통해 유통되는 계란보다 관리도 엄격하지 않은 데다 일단 판매가 되면 사후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개혁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문을 계기로 전국의 대규모 집화장 GP센터를 통해서만 계란을 유통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GP센터에선 3년 전 없앴던 까다로운 인증과 엄격한 검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네, 교수와 대학원생의 갈등, 더 나아가 교수의 갑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각 대학별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내 연구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성금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연세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텀블러 폭탄 사건. 대학원생 김모 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논문과 관련한 담당 교수의 꾸중과 갑질 때문이었습니다. 교수와 학생 간의 갈등, 나아가 교수의 갑질 문제까지 불거지자 연세대는 대학원 권리장전이란 이름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원생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연구라는 본연의 목표 달성을 위해 캠퍼스 문화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통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은 연세대뿐 아니라 새학기를 앞둔 이화여대와 고려대에도 불고 있습니다. 서강대는 이미 지난 6월 인권 보장과 건강한 연구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대체로 환영하지만 한편으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것처럼 잠깐 하다가 흐지부지 내지 말고 좀 더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장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언과 부당 업무 지시 등을 해온 서울대 H 교수 등 대학원생에 대한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 방안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택시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택시 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됩니다. 인구 증가율과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 두 가지 지표를 충족하면 택시 총량률 5%에서 30%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연구원이 분석해본 결과 156개 사업지역 중 경기 화성, 오산, 하남, 광주, 파주, 김포, 양주 등 24곳이 개정 방안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서울대병원이 후속 대책으로 내놓았던 의사직업윤리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바람직한 의사직업 윤리를 확립하고 의료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법조인, 학자, 의료인 등 외부위원 4명과 진료부원장, 의대 교수협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내부위원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처럼 의사의 개인적 판단이 집단의 합의 수준과 다를 때 의견 수렴과 조율을 담당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비리가 드러났던 면세점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 정부가 개선 방안을 다음 달 초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세청 직원들까지 연루된 면세점 선정 비리와 관련해 제도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뒤 9월 초까지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12월 특허 만료 면세점들과 관련해 선정 공고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개선안이 확정되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새 사업자 선정 전까지 기존 업체 특허 기간을 연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얼마 전 전국 한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이른바 한경원에서 내놓은 보고서가 화제입니다. 바로 2016년 임금 근로자의 연봉을 분석한 보고서였는데요. 국내 근로자 1,544만 명의 연봉을 분석해서 근로자의 평균 연봉과 순위를 매긴 겁니다. 네, 흥미로운 보고서일 것 같은데요. 왠지 저의 연봉과도 조금 비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지난해 임금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네, 우선 이 연봉을 책정한 기준은요, 기본급의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과 이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등 이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를 모두 합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조사한 결과 국내 근로자 1,544만 명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3,38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2015년 국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3,281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106만 원, 즉 3.3%가 오른 수치였습니다. 평균 연봉이 3,387만 원이라 게다가 전년 대비 106만 원이나 올랐다는 사실이 체감이 되진 않는데요. 그만큼 고액 연봉자가 많아졌다는 뜻이 되겠네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우선 이 평균 연봉이 아닌 중위 연봉, 그러니까 이 전체 근로자를 100명으로 가정할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연봉을 의미하는 중위 연봉은 2,623만 원이었습니다. 이 역시 2015년엔 2,5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4.9%, 약 123만 원이 오른 셈이죠.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그렇다면 상위권에 오르려면 연봉을 얼마 정도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나요? 네, 이 연봉 금액의 상위 3%, 그러니까 8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의 수는 약 47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근로자 역시 4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는 상위 7%를 차지해서 이 107만 명,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는 224만 명으로 상위 14.5%를 차지했고 2천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는 521만 명으로 약 33.8%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1억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도 40만 명 이상이나 된다는 사실이 놀라운데 주로 어떤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네,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다소 연봉 차이가 났는데요. 평균 연봉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 겁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봉은 평균 6,521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은 3,493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중소기업 연봉은 대기업 평균 연봉의 53.6% 수준으로 그래도 51.4%였던 2015년보다 차이가 다소 감소한 수준입니다.
네, 여전히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 조금씩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연봉도 많이 올랐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1년 전보다 대기업 연봉은 0.3%인 23만 원 정도가 감소한 반면에 중소기업 연봉은 3.9%, 즉 131만 원이 늘어 이 대기업 중소기업 연봉 격차가 2.2% 정도 개선이 된 셈인데요. 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특히 소득 수준 하위 집단의 근로자 연봉도 4.6에서 5.3%가 오르면서 평균 연봉도 많이 상승한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액 연봉을 받은 사람보다 하위 집단의 평균 연봉이 올랐다는 건 참 반가운 소식 같은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것은 하위 집단의 평균 연봉은 오른 편이지만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위 60%는 평균 연봉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득 편중이 심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네요. 연봉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소득 편중이 심한 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초고액 연봉자도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벌닷컴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해 상반기 보고서를 공시한 2,461개사의 임원 보수를 집계한 결과 올해 상반기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임원이 29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에 237명보다 58명, 즉 24.5%가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5억 원 이상이요. 정말 초고액 연봉인데요. 게다가 295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액 연봉을 받는 건가요? 네, 개인별로 보면 보수 규모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이었습니다. 목표 및 성과, 장기 성과, 인센티브에 따른 50억 원과 일회성 특별 상여 및 복리후생비 80억 원 등 총 139억 8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139억 원이면 일반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액수인데 이걸 1년 동안 모두 받았다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 3위를 차지한 근로자의 보수도 상당합니다. 보수 규모 2위에 오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요.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아모레퍼시픽에서 총 96억 3,5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서 회장의 작년 상반기 보수는 7억 9,8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상여금으로 아모레퍼시픽그룹에서 27억 8,500만 원, 아모레퍼시픽에서 56억 4,700만 원을 각각 받으면서 보수가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3위인 정현욱 전 경남에너지 역시 초고액 보수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으로 52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서 급여 9,700만 원과 상여금 7,300만 원까지 총 54억 3,300만 원으로 받으면서 보수 규모 상위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액수를 듣고 있으면 부럽기도 하지만 보수 규모 하위 60%의 근로자들에게는 조금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초고액 연봉자들의 분포도를 보니 10대 그룹 소속 임원이 88명으로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했는데요. 상반기에 보수 5억 원 이상을 받은 등기 임원을 대기업 집단별로 살펴보면 SK그룹이 22명, LG그룹이 18명, 삼성그룹이 14명, GS그룹이 11명,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하나그룹이 6명, 또 롯데그룹이 4명, NH농협그룹이 1명 순이었습니다. 그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실적과 실력을 인정받아서 고액 연봉을 받았다는 건 대단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갑 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여전히 차이가 나는 임금 격차에 한숨도 쉬게 되네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성과의 결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흥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